What is th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It's empty words. These are the two things I got from the United Nations, a bad escalator and a bad teleprompter. 얼마 전에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오고 또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지겠다며 연일 시끄럽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러더니 급기야 지난 7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66개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요.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을 보면 주로 인권과 기후, 평등과 관련한 기구가 명시됐죠. 1942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유엔이란 이름을 명명했고 1945년 50개국이 모여 유엔의 근본 조약을 지킬 것을 서명한 곳도 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유엔의 토대를 세우고 세계 경찰 노릇을 자처하던 미국이 그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트럼프의 국제기구 탈퇴 선언, 사실 갑작스러운 발표는 아닌 게요. 트럼프는 전부터 WHO 탈퇴를 주장해왔고 실제로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터질 게 터져 무려 66개국 국제기구 탈퇴 서명으로 이어진 거죠. 그렇다면 트럼프는 국제기구에 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국제기구, 특히 유엔 산하기구 같은 경우에는 국력에 비례해서 이 기여금을 얼마씩 지불해야 되는가 그러한 규정이 있고요. 아무리 돈이 많은 국가라도 더 많은 기여금을 내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현재 미국은 여러 국제기구에서 최대 재정기여국 역할 중인데 유엔 정기예산의 22%를 부담하고 있을 만큼 꽤 많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 돈 최대 약 180억 달러, 하나로 치면 약 2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금을 국제기구에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이 강조하는 가치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인권보호 등 트럼프의 정책 기조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돈은 미국이 제일 많이 내고 있는데 정작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에는 자꾸만 태클을 거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지원금이 낭비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탈퇴한다라고 얘기한 66개의 국제기구들을 보면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비판하거나 반대해왔던 어떤 진보적인 어젠다를 가진 국제기구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후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은 자국민과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 아메리카 퍼스트의 일환인 것으로 보고 있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메리카 퍼스트거든요.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게 기후변화.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Then they said global warming will kill the world. It's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on the world, in my opinion.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 거죠. USAID라는 미국의 대외 원조를 담당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USAID가 여러 국제기구에 다양한 방식으로 펀딩을 해주고 있거든요. 미국 국무부 산하에. 그걸 해체해버렸어요. 이러한 국제기구들이 미국의 국가 이익을 증진하거나 강화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가장 중요한 명분이고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패배 시 탄핵 가능성을 의식하며 지지층 결집을 위한 강경한 정치적 선택을 이어가고 있다고도 말하는데요. 베네수엘라 침공 같은 경우에도 상원의 동의 없이 지금 베네수엘라에 군을 파견해서 이제 마두로를 체포하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이게 만약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작전을 실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도 지금 미국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처한 이러한 정치적 압박이 국제기구 탈퇴 선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죠. 미국의 지원이 빠진 국제기구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국제기구들은 굉장히 어렵게 되죠. 인력도 많이 제공을 했거든요. 그 기부금 제공을 중단함으로써 많은 국제기구들은 사실은 이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국제기구의 모습이 다변화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중국이 미국의 빈자리를 채운다. 만약 미국이 내지 않는 걸 중국이 내겠다. 그걸 다른 회원국들이 용인을 해주면 이제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패권 국가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밖에도 다른 세계 주요국들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최악의 경우 기금 부족으로 국제기구가 식물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각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싸우는 시대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제기구 탈퇴,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지난 3일 새벽 2시 베네수엘라의 수도 위로 비가 쏟아지듯 폭격이 이어집니다. 이후 트럼프는 마두로의 이송 모습을 SNS에 직접 게시했는데요. 심지어 안전한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고 전격 선언합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트럼프의 행보엔 대체 어떤 이유가 숨어 있을까요? 트럼프가 말하는 이번 공습의 명분은 마약과의 전쟁. Maduro and Flores have been indicted for their campaign of deadly narco-terrorism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its citizens. 사실 마두로를 향한 압박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20년 미 검찰이 마약 밀매와 돈 세탁 혐의로 현직 국가정상인 마두로를 기소하며 국제적인 파장이 일었는데요. 2기 출범 직후 현상금을 인상하더니 지난해 8월에는 무려 72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동시에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19차례나 공격했죠. 이런 일련의 행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트럼프는 국익과 비용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외교 안보 분쟁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조해왔기 때문. 그래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공습에 보다 복잡한 이유가 엮여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트럼프가 외교 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서방구 패권 회복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인데요. 지난달 5일 백악관은 국가안보 전략에 이른바 트럼프 추가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미국의 안보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서방구 지역 문제에는 직접 나서겠다는 게 핵심이죠. 동시에 대외 정책 3순위였던 서방구를 단숨에 1순위로 올리기도 했는데요. 서방구 국가들이 불안정해지면 마약, 난민, 이민 문제가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 지역을 예민하게 관리해왔습니다. 이런 미국의 전통적 외교 기조를 대표하는 원칙이 바로 멀로주의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최근 트럼프식 행보를 돈노주의라 칭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일부 서방구 국가들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미국의 세력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남미권 불법 이민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미국 내 정치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방구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트럼프식 외교 안보 전략이 그대로 실행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 중인 트럼프가 외교 이슈를 부각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약 문제, 그 다음에 이민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중산층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내야지만 올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함께 거론되는 이슈는 베네수엘라의 원유인데요.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자그마치 약 3,030억 배럴로 압도적인 세계 1위거든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노리기 위해 침공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한때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핵심 원유 공급국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셰일가스와 오일을 중심으로 한 셰일 혁명이 일어나며 더 이상 베네수엘라에 기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반미를 외치던 마두로 정권에 제대로 반격할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 미국은 2019년 베네수엘라 석유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원유 수입까지 중단해버렸죠. 2022년 미국은 한시적으로 원유 수입을 승인하긴 했지만 중국 수출에 비하면 아주 작은 파이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에서 가까운 나라고 운송 비용 자체가 낮기 때문에 유용한데 지금 이제 신중적인 노선을 걷고 있고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보면은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협조하지 않는 적대적인 국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정제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초중진류이기 때문에 자원을 목적으로 한 공습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매장량이 미국에 비해서 6배 이상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시설을 미국 회사가 장악하도록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중국이 중지류에 특화된 정유 설비를 갖추고 이득을 보고 있어서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을 장악하면 중국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큰 틀에서 미중 갈등의 축소판이라고 보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이어 베네수엘라까지 건드리는 트럼프의 행보가 기존 기조에 반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해요.
이 같은 갑론을 박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번 군사행동의 적법성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논쟁의 핵심은 이번 공습을 전쟁으로 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아니라고 본다면 미국 국내법에 따라 마약 범죄 혐의자를 체포한 것이므로 적법하지만요. 반대로 전쟁으로 본다면 의회의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미 헌법 위반 소지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법에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유엔은 국제법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위험한 전례라는 우려와 함께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었죠. 마두로의 권한대행인 로드리게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의 행보를 야만적 행위이자 납치라 표현하며 크게 반발했는데요.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압박을 가하자 현재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국에 돌연 협력 요청을 보낸 상황입니다.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 또한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한 상태고요. 이를 두고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평가가 갈리는데요. 외부의 힘으로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간 마두로의 사회주의 정책과 독재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은 오히려 트럼프의 개입을 환영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듯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이번 공습은 단순한 마약 소탕으로만 보기는 힘든데요. 과연 트럼프식 외교는 국제 질서를 안정시키는 선례가 될까요? 흔드는 선례로 남게 될까요? Number one is the people that have poured into our country so horribly and so much. Number two are the drugs, fentanyl, and everything else that have come into the country. And why are we doing this? Why are we willing to lose between $100 billion and $200 billion a year? We don't need that. Not only is it not them, you're going to see. You know why? Because they're ripping us off really badly. It will have real consequences for you, the American people. Subordinación no.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전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고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경제가 침체가 되고 수요가 둔화가 되면 한국 기업들의 대중 수출이 아무래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그 대상이 되겠지요.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 수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대체 공급자로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또 중국 기업들이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생산 기지를 한국이나 동남아로 옮긴다든지 한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투자와 생산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